단원고 학생들은 나이가 어려가지고 판단은 하지 못하지만은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가라고만 얘기했으면 가장 먼저 뛰어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었다. 이 친구들이 서 있었던 데가 그거다, 4층이다.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다 4층에서 있었기 때문에 9시 50분까지 버틸 수 있었다. 물이 가장 늦게도. 또 하나는 기록입니다. 뭐냐면 적당히 기록을 썼기 때문에 이게 좀 서 있었으면 여기서 뛰어내리려면 직접 뛰어내리지 못한다. 이거는 불과 그냥 2, 3m 되면 뛰어내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본다라면 되게 구조하기, 어떤 사람이 어떤 작전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조 작업을 하기에 되게 유리한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다만 2014년 4월 16일 그리고 이제 거의 한 10여 년 지났는데 이때까지 우리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 희망은 사실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상규명이 제1의 으뜸의 목표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가족들이 진상규명 과제로서 이제 가장 많이 노렸던 것이 잘 아시다시피 침몰 원인, 그다음에 구조 관계, 박근혜 7시간, 국정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지난 한 10여 년간 어떤 구조 관계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돼 있는 것처럼 해외 구조 관계와 국가의 책임자 처벌 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꼭지 정도 말씀을 드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진상규명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이 부분을 좀 잠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월호 사고 당일날 해경의 어떤 말도 안 되는 구조 행위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부분, 그리고 지난 3년 6개월 해서 사찰이가 특별 조사를 했었는데 그들이 우리 유가족들이 원했던 어떤 진상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해경 구조 책임에 대한 법원 법찰 판단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일 대법원은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등 10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무죄 선고 근거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게 판결문이 100쪽이 넘는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요약을 했을 때 됐습니다. 해경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구조할 합격한 법령상,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당일에는 피고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구조 조치를 했다. 다만 좀 위협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위협한 게 사고 당시에는 발견이 되지 않고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발견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검찰의 어떤 분류 방식인데요. 검찰은 출동 구조 세력이 사고 현장 도착 전에는 해야 될 어떤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하나가 뭐냐면 출동 구조 세력이 사고 현장 도착 후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까지야 어쨌든 우리 가족들이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일 목표로 삼았는데, 사실상 이 법 판결이 나오고 나서 우리들한테는 더 많은 진상규명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세월호 사고 당일날 해경이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했느냐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말 증거가 없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 2, 3년 동안 이것만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은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한 사실이 없다. 이건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다. 따져서 들어가서 보면은 했던 구조 행위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그것을 아주 미화시켜서 그렇게 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해경 지휘부 10명을 포함해서 어떤 모든 해경이 처벌받지 않은 원리를 좀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찰, 해경, 법원 이 각자의 위치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는 게 무죄가 선고되는 원인으로 봐야죠. 연결됐다고 말씀드려요. 먼저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소 단계에서 자기 의무를 의도적으로 축소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이 해야 될 그 의무를, 구조 의무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누락을 시켰던 부분이 있고, 매뉴얼이 요구한 의무 위반 상황을 처벌 범위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번째는 검찰이 책임자 숫자를 오히려 축소한 의혹이 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람은 1, 3장장 김병일 한 사람하고 해경청장 김석균 등 10명을 공소 제기했는데 모두 무죄 판결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구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우 잘못된 구조행위가 있어서 어떤 실무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처벌 전혀 받지 못했다. 그건 문제였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무죄 선고에 근거로 됐다고 사용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노골적인 부실 수사가 있었다. 여기서 보시듯이 해경이 명백한 허위 진술을 진위를 검찰이 검증하지 않았다. 실제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전혀, 또 시간적이라든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따져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모두 자기네들 항변하는데 다 받아주고 가지고 무죄 선고를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피고인들 책임을 입증할 만한 어떤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는데, 공격 과정에서 공소를 제기해서 그 피고인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걸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해경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에 이준석 등 도주 선원들에 대한 비난이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늑장병 부실 구조와 관련돼서 해경에 이제 비난이 화살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때서부터 이들은 조직적으로 어떤 그 증거인멸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전담 팀을 구성해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어떤 허위 문서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사에 임하고 국회 국조특위하고 청문회에 임하고 뭐 이랬던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그 갸륵한 정성이 어떤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떤 그 판단하는 사람들을 혼동시키기에 충분한 힘이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까 저쪽 간담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노골적으로 해경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 물론 뭐 형법에서도 그 애매한 것, 그것을 피고인들한테 유리하게 하라는 그 있긴 하지만 그게 도를 지나쳤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특히 검찰이 어떤 공격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배제하고, 반면에 해경 진술에 대해서는 뭐 100% 신뢰가지고 그걸 무죄 근거로 추정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정말 아무리 많은 비난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원 같은 경우에 해경이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지도 않는 사실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판결문에다가 넣고 그걸 가지고 무죄 선고로 근거를 삼았다는 그 부분 같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검찰이 이 기소를 하는 단계에서 아까 제가 그 구조 의무 숫자를 좀 줄여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시 저의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의 매뉴얼, 해상 수색 구조 매뉴얼에는 구조 절차를 상황 인지, 상황 파악, 상황 판단, 그다음에 뭐 추정 세력 구조 지시, 전파 보고 뭐 이런 순으로 나가고, 각 절차별로 대단히 많은 그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행위를. 근데 검찰은 이것을 되게 심플하게 했다. 하나는 아까 첫 번째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조 세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런 일을 했어야 됐었다. 또 하나는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 또 이런 일을 했어야 됐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원래 이제 세월호와 교신을 설정해가지고 상황을 파악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현장 구조 세력에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상급 구조 본부나 이런 데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보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파악된 정보를 가지고 그 구조 계획을 수립해서 구조 지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검찰이 이 구조 계획이라는 그 개념을 착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뭐 정확하게 써놓긴 했지만 실제로 세월호 사고 당시에 해상 수색 구조 매뉴얼에는 구조 계획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대조 확대해서 해석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 건을 밝히기 위해서 약 1,600건 정도의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구조계획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확인하고 검증한 바에 의하면 세월호 사고 당시에 해경은 구조계획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 그리고 단 한 번도 해경이라는 조직에서 구조계획을 수립했던 적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 그 부분을 좀 대조 확대해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페인으로 작용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그 구조계획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그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에 상위되는 개념인 항공 해상수색구조 지침서, 얘는 이런 것을 해서 구조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었고, 실제로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우리 매뉴얼이 없다면 이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음은 도착 후에 그 자기 의무 위반입니다. 많이 알고 계신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퇴선 명령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선장하고 선원들한테 시켜가지고 야 너네 빨리 퇴선시켜 하든지, 아니면 그 가장 먼저 도착한 함정 1, 2, 3정한테다 얘기해서 빨리 올라가서 퇴선을 시켜라, 아니면 방송을 해라 하든지, 아니면 헬기가 도착했을 때 한국 구조선을 통해서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검찰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자기 책임, 자기 의무 책임자에 대한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거에 더하기 1, 2, 3정장 빈경 1이 이제 그 어떤 처벌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은 구조 지휘해야 되는데 지휘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째 이춘재, 김정식, 조영구는 지휘도 하고 김석균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보좌했어야 했는데 보좌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보좌를 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실무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가지고 구제 실패의 원인이 됐던 사람을 처벌하지 못한다. 그 중에서 보면 이 상황실에서 상황실장과 상황요원들까지, 그다음에 스파이청에서도 넘버 2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항공단장, 항공대장, 진도위원회, DTS 센터장 등 이 사람들을 하지 못했다, 처벌하지 못했다. 그런데 실제로 정상적으로 됐었다면 이 사람들도 기소 범위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 틀림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그 법차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 지휘 정도도 틀리고 요구되는 것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각기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을 물어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검찰은 이 사람들을 그냥 피고인들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생기냐면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의 행위를 하면 나머지 사람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사태가 생겼고, 또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하지 못할 사유가 생겨버리면은 나머지 사람도 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래가지고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묘하게 그 공소 제기 단계에서 좀 책임을 줄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6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초동 조치 책임해가지고 상황실 단위에서 어떤 인지하고 접하고 하는 데서 생긴 문제점 따로 논하고, 그다음에 구조 지휘에 대한 문제점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자들 또 별도로 처리했었어야 했는데 서거 처리하지 못했다.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노골적인 검찰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책임 범위 축소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사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여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 세월호 사고에서 승객들을 해경이 승객들을 구조해야 될 의무는 정확히 매뉴얼에 의하면 4월 18일 정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어떤 특히 배가 침몰을 하고 나서는 수중 수색을 해야 되고 공기 주입도 해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걸 직무유기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힘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검찰은 사고 당일 9시 50분까지만 책임을 물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문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 파악 의무 위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고 현장 도착 전의 의무로서 이제 그걸 했었는데 그거 외에도 이 부분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경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해경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세월호와 교신을 설정해가지고 상황 파악을 했어야 됐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통신기가 이제 VHF 통신기기라고 있었는데 특히 목포서장 김홍은 사고 해역 근처에서 물론 함정 타고 했으니까 좀 먼 거리 있었던 건 맞지만 거기에 그런 통신 장비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세월호와 교신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 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사관이 묻습니다. 왜 안 했냐? 그러니까 퉁달거리가 멀어가지고 해봤자 교신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만든 수사 자료에도 보면은 같은 거리에서 있던 사람이 제주 VTS하고 세월호하고 교신을 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이 2014년 5월 24일 날 재현 시험을 합니다. 그 세월호 위치하고 삼천고함이 있던 데서 실제로 무전기가 가서 교신해 보니까 잘 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빼놨다. 좋다. 그러면 이거 정말 그들의 말을 믿고 안 된다 그러면 대체 장비를 찾았어야 됐었다. 근데 실제로 그 대체 장비가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이 SSB라는 통신기가 있는데 이것은 인천항에서 제주도까지도 교신이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가는 그 통신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검찰이 뺐다. 그런데 골 때리는 것은 이 장비가 그들이 압수수색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제외를 해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어떤 해경이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라도 상황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그 해경 구조 시스템을 잘못 파악한 게 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진술서와 어떤 것만 가지고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매뉴얼에 대한 것을 본격히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공무 비상가동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최선 명령과 관련된 부분, 구조 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경의 증거인멸 노력과 관련됩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추적했던 바로는 2014년 4월 22일부터 그 해경은 어떤 허위 문서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허위 문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은총에 경비과장 연대 총경을 팀장을 해가지고 4개 내지 5개 반의 어떤 전담 팀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천에서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진도로 내려가서 그 진도에서 구조 작업을 지휘하던 김석균이 결재를 받은 뒤에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놓고 독해라는 이름을 빌어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종 수사와 조사에 대응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은폐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따지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이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해경의 어떤 그날 정상적인 어떤 구조 작업을 진행했지만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구조하지 못했다는 공고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중앙구조본부가 비상가동되지도 않았는데 가동한 것처럼 OSC를 지정한 사실이 없는데 OSC를 지정한 것처럼
그다음에 목표소 상황실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과 교신을 설정하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한 사실이 없는데 한 것처럼 당연했다. 그 나머지도 얘기입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문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주 양이 많은 것 그리고 중요도가 많은 것만 제가 만들어 놓은 찾아놓은 자료입니다. 거기서 보면 여기서 보시듯이 세월호 사고 예상 질의 답변 1위,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정점 1위, 세월호 관련 핵심 질의 응답 2개 버전, 국정조사 요구자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쭉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했다. 근데 실제로 이거 한 장짜리 갖다 놓으면은 책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를 실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보지 않는다. 일단 해경의 핵심 인력들이 별도로 모여가지고 국정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초동조치하고 수색구조 분야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이것을 2014년 6월 12일에서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도구청 사측 요지죠. 마지막으로 한 거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2014년 6월 29일까지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한 것을 모르는데 이 증거인멸 그 기록을 달려냈더니 부존재로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낸 건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어떤 증거인멸 작업을 해가지고 얻었던 효과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법원, 가평, 국회, 국조특위, 이기특조위, 선참위 또 일부 소가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주장 아까 그 책에 나온 것을 전부 사실로 받아들여가지고 무죄 근거로 사용했다.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특히 재수사라는 과정에서 여기서 허위 문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그거 만들었어요 라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어떤 허위 문서 자승 행사 그다음에 직권남용 권력행사 방해 이런 거 그다음에 청문회 등에서 또 위증도 했기 때문에 또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걸 묻지 않았다는 부분 말씀드릴 거예요. 가장 슬픈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쏘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과열에서는 그리고 사일연대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고소고발장을 쓸 때 실제로 잘 써가지고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들이 만들었던 자료를 믿고 그것을 진실로 믿고 나서 고소고발장을 가서 작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과열이 그리고 사일연대가 고소고발장에서 아예 그냥 그거 주장하지도 않는 것을 자기네 나서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마무리해도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법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해경의 어떤 책임을 물을 때 검찰이 공소할 때 그 죄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었습니다. 근데 형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물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예견 가능성이고 하나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어야 됐었다. 근데 이제 법원은 이것이 없었다고 얘기를 한다. 근데 문제는 명확하게 이게 매뉴얼에 써져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가면은 기울게 돼 있다. 그 기울면 무조건 전복된다. 전복이 되면 30분 내에 침몰된다. 이게 매뉴얼의 요지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해경이 탑승객 모두가 구명조끼를 입고 선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다음에 배가 40도 이상 기울고 계속 기울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해경이 40도 이상 기울면 절대 복원이 안 된다. 그때 반드시 전복된다. 그리고 그 어떤 탑승객들이 목포해양 경찰서에다가 구조 요청을 할 때 지금 침수로 인해가지고 침몰 중이다 라는 사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견하지 못하고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복되고 침몰되고 그러면 최악의 참사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이것을 그냥 간과해가 넘어간 거 너무 어떤 그 판단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 부분을 좀 가장 불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이 뒤에서도 이제 하다 보면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 없는 이제 어떤 그 판단을 하는데 알 수 없었다, 할 수 없었다, 예상할 수 없었다, 인지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사태가 생긴 것은 해경이
상황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 파악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걸 묻지 않고 그냥 어떤 그들이 무죄로 판단되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허위 사실을 창작했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엔 두 가지를 나눴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안 하면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서해청 상황실장 백남근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과 2차례 전화 통화를 실시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상황실장 백남근은 서해청 소속이 아니라 목포서 소속이었다. 그리고 백남근이가 내가 이준석하고 통화하려고 2차례 통화를 시도했다라고 주장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이제 그것을 은근히 서해청에서 한 것처럼 끼워넣었다. 그런데 목포서에서도 VHF 교실을 시도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진술서에도 보면 왜 안 했냐요? 통달거리가 멀어서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안 했는데요. 라고 했는데 판결문에 뜬금없이 3차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벌하기 어렵다. 할 만큼 했다라는 식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거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앞에 것만 말씀드렸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지만 오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조치했다. 진도 BTS에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진도 BTS에서 세월호하고 교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 그 정도 했으면 한 거 아니냐 라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그다음에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판단하지 못했을 것이다. 해봤자 안 됐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은 해경이 자기네가 해야 될 그 상황 파악 의무를 완수했었다면 당연히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법원이 그것은 간과하고 나서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지분을 내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저는 잘 알았는데 다른 사람 잘못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김경일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서 구조 지휘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식으로 해서 책임이 떠나겠다. 거기서 보면 김경일이가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김경일이가 거의 뭘 했다. 그런데 상황실에서는 지휘부에서는 어떤 적정한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 김경일이가 그 지시 명령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어떤 참사가 발생했다. 라고 했다. 그런데 통신기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선장과 선원들이 전문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물어봐봤자 계속 같은 답변을 하거나 또 물어봐봤자 계속 거짓말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교신을 안 한 것이 흠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 구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록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이 구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논의를 하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할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할 가능성은 명백히 입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객관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부분부터 보면 기상 환경이 좋았다. 사고가 남해 아닌 오전에 발생했고 안개가 좀 끼긴 했지만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고 바람도 불지 않았고 파도도 넣지 않고 그 수온도 해수 온도도 10.6도씨였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그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빠져도 맥스 6시간까지 생존이 가능한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구조 허용 시간이 무려 53분이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2014년 2월 17일 날 야간에 2014년 4월 2월 17일 정확히 2달 전이죠.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서 상황실이 야간 훈련을 합니다. 2시에 야간 훈련을 하는데 이때 공교롭게도 이 구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그 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 그 평가에 하는 그 목표 시간이 60분이었다. 7분이 짧긴 했었지만은 그 정도면 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뭐 소형함정이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은 많은 얘기하지만 함정 한 척이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지만 사실상 그들이 정확히 구조 지휘만 했었다라면은 이것으로도 적어도 그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되지 않았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상선이라든가 어떤 그 유조선에다가 옮겨 들어오든지 뭐 이렇게 했었으면 충분히 가능했다. 그리고 아까 그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황 파악 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해경은 상황 파악을 하지 않았지만은 승객들이 그 상황 파악적 요소를 다 알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하지 않았어도 상황 파악을 했던 그 효과가 이분이 있었다. 그 근거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좀 말씀드린 건 적정한 긴급한 승객 비율이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전체 476명의 승객 중에서 한 70% 되는 게 단원고 학생들이었다. 단원고 학생들은 나이가 어려가지고 판단은 하지 못하지만은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가라고만 얘기했으면 가장 먼저 뛰어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서 있었던 데가 그거다, 4층이다.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다 4층에서 있었기 때문에 9시 50분까지 버틸 수 있었다. 물이 가장 늦게도. 또 하나는 기록입니다. 뭐냐면 적당히 기록을 썼기 때문에 이게 좀 서 있었으면 여기서 뛰어내리려면 직접 뛰어내리지 못한다. 이거는 불과 그냥 2, 3m 되면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을 본다라면 되게 그 구조하기,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작전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조 작업을 하기에 되게 유리한 상황이었으면 틀림없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잔해율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좌현, 우현으로 객실이 있고 도대체 이제 이 출입문이 안에서 복도 쪽에서 안쪽으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복도에서 물이 뛰어넘으면 그 사람이 다니는 데 가서 부딪히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설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왼쪽으로 비우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왼쪽 객실에 있던 사람들은 공중이 뿡 뚫려가지고 이 밑에가 있으니까 사다리라든가 로프가 없으면 도망가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우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자동으로 닫혀가지고 그게 벽의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누가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은 어떤 빨리 탈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것은 맞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가만히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잘 나오지 않는데 190몇 명 중에서 184명이가 4층 객실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제 분석이 아마 추정이지만 맞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사천이는 저하고 다르게 판단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쉽다, 어렵지 않았다, 탈출하기 용이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월호 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인데 9시 30분에 식당 선원들 이 탈출을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서 추락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2명 있었었고 그 다음에 구충미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탈출을 하다가 중간에 체력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 가겠어서 너만 나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망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사참위가 생각한 것만큼 어떤 좋은 여건은 아니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보시면 사참위 특히 10시 17분에서 18분에서 있었을 때 그보다 20초 내지 30초만 빨리 개선 명령을 내렸으면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영상 같은 것을 분석해 보면 아주 망상에 가깝다. 사천이가 대체적으로 조사를 가장 잘못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경 구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이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면서 어떤 이 구조 관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천의 입장이 정확히 뭔지는 모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비교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2022년 9월 2일에 국회에서 세월호 최고 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라는 국회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이준태라는 사람이 발언을 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행을 하려면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때 PPT 작업을 할 때 이런 내용을 넣었었다. 그리고 그 사찰의 조사관 중에 한 명이 그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 이거 제23호 상권 3호의 국가 범죄로서의 세월호 참사라는 데 논문을 썼는데 거기 그 논문을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선장고 선언 퇴상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그 다음째 해경이 아니랬다. 임무 방기를 했다. 그 다음째 훈련 부재다. 경험 부재다. 요게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무식, 무체계다. 예. 그렇게 PPT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종이 때문에. 근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왜 그러냐면 2014년 4월 12일에 썼던 그 해경의 구조 시스템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1993년 10월 10일 잘 아시죠? 서해해교 사건 이 발생하고 나서 그들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95년 6월 중수경에 그 제도를 이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세월호 때까지 연계된 거예요. 무려 19년을 썼던 그 구조 시스템인데 해경이 무식하고 무능해가지고 내가 무책임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면 그 해경은 욕보이는 짓이다. 제가 봤을 때 모욕할 것이다. 하여튼 그들은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지정 부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뉴얼과 법이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고인지 과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법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했지만 구조하지 못했다라는 부분과 그 사참위가 아니란 경험 부재, 훈련 부재, 무신 무체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한다. 다만 9시 50분 이후에는 실제로 훈련과 경험이 필요했던 것은 맞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시 50분까지만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 법원 재판에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다. 앞에서 저는 이제 어떤 법원이 구조 작업을 최선을 다해서 그 구조를 진행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지금부터는 그들이 정말 그 구조 작업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세월호는 그 4월 15일 9시경 인천항을 출발해서 아무 탈 없이 잘 항해합니다. 물론 중간에 군산 앞바다에서 어떤 그 이벤트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지만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8시 49분까지는 잘 갔다. 그러다가 8시 49분에 그 배가 넘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8시 52분에 도체적파군이 전남 119에 전화를 하고 전남 119가 8시 54분에 그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 그 3자 통화를 하고 그래서 8시 57분까지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해경이 정확히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경이 사고 상황을 접수를 하고 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상황 파악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상황 파악이라는 건 뭐냐면 상황 분석 및 상황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사고 선박에 대한 유거치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상황 파악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이 파악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임시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게 아까 검찰할 때 그 구조개혁 개념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그 상황 파악을 그리는 그 개념을 이어가고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 파악은 없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 전화로 상황실에다 알려주다 보니까 인지 과정에서 상황 파악적 요소가 있었다. 라는 부분. 그 상황이 파악이 되고 나면 상황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긴급성 판단이고 특히 인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그 상황이 판단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출동구조세역을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것을 결정해서 이제 그 조치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그거 되고 나면은 상황 판단까지 되면 그걸 가지고 지도부에 보고하고 전파하고 했었어야 된다. 근데 세월호 사고 때는 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 보고 및 전파를 하게 되다 보니까 57분에 알아서 59분에 전파를 하다 보니까 마치 신속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세월호 침수로 인한 침몰 중이라는 사실만하고 빨리 사고 현장으로 가라 라고만 할 뿐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내지 못했고 그것이 구조 실패와 연결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고 준비 전과에서 이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진 않았다. 다만 진도 BTS는 일정한 부분을 했던 건 맞다. 그건 무제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급이 전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구조세력 출동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8시 57분에서부터 9시 16분까지 있었었고, 특히 1, 2, 3정은 8시 57분에, 헬기에는 9시 3분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세력 출동 지시를 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해경이 OSC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 선박과 교실 선정에서 추가 정보를 파악했어야 됐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실에서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은 이것을 가지고 추동 조치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됐으면 상황실장, 상황 담당한 상황요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부에서 보고를 받게 되면 구조본부 비상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휘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상황실에 들어와서 상황 담당관으로부터 지휘권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직접 자기가 구조 지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이 과정에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자라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시정 조치를 했어야 됐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구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 사업 때는 구조 계획을 수립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구조로 구조 지시가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였습니다. 구조 세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거는 여기서 보시듯이 헬기는 9시 25분 26분경 그 다음 주에 1, 2, 3정은 9시 32분경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면 이때는 뭘 해야 되느냐? 해상 수색 구조 매뉴얼 침수 규정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구조 지시를 해야 된다. 이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잘 아시는 퇴선 명령이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세월호 때는 여기서 상황 파악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누락하고 있다가 지휘부가 들어와가지고 이 1, 2, 3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니까 이때 이제 비로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늦어도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태가 생기느냐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김경희가 그 사고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나서 자기 주도하에 구조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때서부터 김경희가 무전을 합니다. 그 다음째 휴대전화 통화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들이 말했던 9시 50분이 되는 순간까지 실제로 제가 교신 시간 빼고 전화 시간 하는 시간 빼고 나면 한 3분에서 4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조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어떤 탈출 승객하고 그다음에 선원만 구조하는 그런 사태가 생겼던 것이고 어째 구조된 인원 숫자 파악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잘못돼가지고 저는 구조 오보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매뉴얼이 진행되고 사고 구조가 제대로 진행됐었다면 세월호 사고 당시 여기서 종료가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조금 더 사고가 확대돼서 되는 선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는 이제 전복하기 시작을 했고 이때서부터 이제 구조 방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아까는 말씀드렸듯이 침수 매뉴얼을 썼어야 했는데 이때서부터는 전복 매뉴얼을 적용했어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수색 구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4월 18일 정오까지 어떤 구조 작업을 했어야 됐다. 그거 해야 되는 게 하나는 이제 공중 및 해상 수색, 그다음에 공기주의, 수생 수색, 이걸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오가 지나면서 사고가 침몰이 되고 나면 매뉴얼에서 일고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구조는 끝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 2014년 11월 11일까지 구조 작업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구조라는 개념은 원래가 살아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을 구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딱 깔아앉으면 밑에서부터 하고 밑에서부터 사후 수습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사체 수습하고 선체 인양하고 요 단계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얼마만큼 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늑장 보고가 있었었고 이 추정 지시가 좀 부실했지만 이것은 된 건 맞다. 그리고 나서 구조 외에 있었지만 이것도 문제 많았지만 이건 된 건 맞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도 안 됐다. 된 게 없다. 그 세월사고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상적인 작업이 구조적으로 진행됐으면 딱 두 마디면 됐었던 겁니다. 선원들은 나가! 라고 얘기했으면 되는 거고 해경은 나와! 라고 얘기했으면 됐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이유가 뭐였겠느냐. 퇴선 명령이 없었고 그 퇴선 명령이 없었던 것은 상황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어떤 그 참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사천에서 아까 그 무식과 무능 무체계를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해경이 전화를 하거나 그 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식하고 무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이 진단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법원이 그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어떤 법원의 진단도 틀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주제를 좀 바꿔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검찰이 해경이 해야 될 의무를 지나치게 축소시켜 줬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논의를 하진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그 전문적인 용어가 나온다. 뭐 수색 구조, 흡입 조절관, 대규모 인명 구조 활동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 용어는 유익한 시가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시고요. 다만 설명 중에 그 색상이 변화와 또 모양 표시 또는 이렇게 맑은 얼굴 나온 것은 해경이 사고 당시에 이행했다는 것을 얘기한다. 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 밑에 수박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요거는 검찰이 그 공소장을 쓸 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허준 얼굴이 나오거나 또 세모가 있는 것은 전부 하지 않았고 일부만 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글자가 변하는 거, 이 글자가 변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어떤 그 구조 승패를 가능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경 평상시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졌어요. 매뉴얼에. 근데 뭐 양이 많으니까요. 하여튼 뭐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말씀드리면 모니터링 작업, 점검 및 교환 작업, 그다음에 작동 상태 아니면 배치 분양 파악 이런 일을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고 때 반드시 했어야 되는 일은 뭐였다. 이게 이제 진도 PTS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잘 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 구조할 시간 한 8분 정도로 까먹은 건 맞다. 그 8분은 아낄 수 있었는데 진도 PTS가 직무 유휴로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갖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사고 발생 인지 단계입니다. 아까 또 뭐 전화를 통해서 알았다고 있는데 해경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아는 것은 뭐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도 BTS가 알아내는 방법, 그다음에 그 모든 선박에는 침몰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우리 침몰됐어라고 그 알리는 그 설비 장비가 있는데 그걸 이퍼브라고 합니다. 이퍼브에 의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세월 사고 때처럼 유선 전화 또는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함정과 헬기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래서 세월 사고 당시에 중한 사실 파악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뭐 파악 단계에서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대로 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 부분은 이제 하나도 안 된 것입니다. 반드시 됐었어야 되는데 안 됐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상황 파악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뉴얼에서는 이 정도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란 선박의 위치 선명 설정 순서를 수록하고 중량 파악해라. 그 다음에 이것은 확인했어야 되는데 특히 요구되는 지원 형태, 그러니까 해경이 알아서 우리가 뭐 해주면 돼 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건 하지 않았다. 그렇지, 이 부분에서는 이것만 했다. 그렇지, 요 청취하고 있는 사고 선박의 주치 사항도 확인했다. 너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부분을 확인했어야 된다. 하지 않았다. 그렇지, 선박의 기울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도 BTS와 관련된 부분은 뭐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도 BTS가 왜 중요하냐면 세월호 사고 당시에 가장 좋은 통신 장비를 가지고 있던 데가 그 진도 BTS였고, 그 다음에 그 1, 2, 3점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도 BTS는 교신 전담원이 5명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상황 파악을 하기 쉬운 그 위치에 있었다. 근데 또 제대로 하지 않는데 하여튼 이 정도는 했을 수 있었다. 네. 그걸 상파 단계에서도 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검찰도 하지 않았고 논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상황 판단 회의에 있어서 여기에 해경이 거의 공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 뭐냐면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9시서부터 10시까지 회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파 보고 단계에서도 하자가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목포 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김문웅이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김문웅이가 헬기를 타고 이동했었기 때문에 8시 57분에 1, 2, 3점에다가 보고가 추정 지시가 것이 아니라 김문웅이한테 했었다면 김문웅이는 제가 계산해 봤을 때 9시 20분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아가지고 김문웅이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후의 단계도 한 것이 없습니다. 보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해경 구조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 여러 가지 업무론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장관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매뉴얼이 정한 구조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도 그 진도 BTS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가장 문제였다. 다만 진도 BTS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상황 파악을 하려면 한꺼번에 파악해서 한꺼번에 보고하고 전파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 사고 당시 9시 7분에서부터 33분, 37분까지 30분간 교신해가지고 상황 파악이 어느 정도 될 때쯤 되니까 선원들은 도주하는 그런 상태가 있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찰가 우리 가족들이 요구했던 그 진상규명 작업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사찰이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12월 12일서부터 6월 12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했고, 이때 이제 조사과제 14개를 출범 과정에서 했고, 실제로 11번 신청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권조사 과제는 이렇게 됐고, 저는 여기서 구조와 관련된 거는 직내 1서부터 2, 3, 4, 5까지가 구조와 관련된 생각하고, 이 부분을 진짜로 검토했습니다. 제 검토 결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그 직내 1 같은 경우는 서울 첨사에서 초동 조치 적정성 조사. 그래서 시간적으로 구조 절차에 따른 시간적으로 본다면 여기 9시 26분경까지 해경이 그 구조 작업을 제대로 진행했느냐 하는 게 이 부분이었었고요. 직내에 있는 상황과 이번 기간의 조사니까 번째 직내 3위 해경이 수색구조 및 군안 작업의 적정성 조사라고 해서 여기 이제 9시 그러니까 26분서부터 4, 5, 18일 정오까지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부분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나 4는 청와대에서 내용이 적정성 조사, 그리고 직나 5가 이제 사후 수습에 대한 적정성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찰이는 직나 1하고 직나 2하고 합쳐가지고 제목을 바꿔버립니다. 초동 조치 적정성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해경 초동 대응 적정성 조사라고 해놓고 나서 슬그머니 이거 없애버렸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직나3 같은 경우에도 4월 18일까지 구조의 적정성을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여기서 9시 50분까지 조사하고 나면 여기서는 우리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경빈군인과 관련된 문제 이런 거 몇 번 해가지고 그거 선별해가지고 그것만 딱 조사하고 땡쳐버렸다. 그 직나고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사 수습 과정에서 해경 등 적정성 조사 그래가지고 실제로 4월 18일 오후부터 정오 이후부터 선체 인양이 완료될 때까지 어떤 문제를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목을 심하게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4월 참사 수습 과정의 수사기관의 사망 심장 관련 적정성 조사라고 해서 전혀 다른 주제를 조사하고 사람들 집 나오고 보고서가 있으니까 마치 조사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얘는 직나 2로 들어갔어야 되고 유관기관의 적정성 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하여튼 제가 판단하는 사참위 조사 결과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자체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자료 뺏기기를 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 저는 그렇게까지는 심하게는 못했지만 우리 유민 아버지 김영호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단식을 하거나 삭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너네가 책임지고 그 조사를 다시 해다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려 3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까지도 검찰 수사자를 그냥 갖다가 베껴놓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그건 용납을 할 수 없는 거다. 저는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행위였다라고 저는. 또 두 번째 문제는 자료 미공개입니다. 자료를 저는 법원으로부터도 자료를 받고 검찰로부터도 받았고 다른 데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유가족을 위해서 희생자를 위해서 한을 풀어주겠다고 그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출범한 그 조직이 실제로 우리 가족들한테는 자료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제가 조금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책 쓰는 과정에서 오히려 고소까지 당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비신령 처리해가지고 이 자료에 대한 어떤 소양이 없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보고서 갖다 놓으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해서서를 다시 써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고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시 50분 전까지만 조사하고 그 이후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건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